보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로는 약간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8문제 내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먼저 투자의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시험에 투자가 뭡니까? 이런 걸 묻지는 않지만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란 현재의 지출과 미래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럼 현재의 지출은 거기에다 확실이죠. 현재 우리 돈 쓰는 거 확실해요. 근데 미래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서 우리가 자금을 쓸 때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그거 두 개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 하나 정도 하세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투자와 투기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은 일단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해요. 구입이죠. 구입. 취득이 구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취득한 부동산을 운용을 해요. 이걸 보유 단계라고도 그러죠. 운용을 한다.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사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분을 합니다. 이걸 매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투자는. 투기는 취득과 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는 운용 단계가 있다 없다? 운용 단계가 없어요. 운용 단계가 없다. 그럼 투기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뭐라 부른다고요? 소득이득이라 불러요.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소득을 자본이득이라 부릅니다. 자본이득. 이런 말을 알아야 돼. 운용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뭐라 부른다고요?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뭐라 부른다고요? 자본이득. 그럼 투기는 소득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투기는 소득이득이 없다. 그럼 투기는 결국 뭐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보시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적어보셔도 되고요. 그걸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에요. 얘도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거기 보시면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 나와 있죠. 자, 그 먼저 기억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나요? 장점에? 네, 그건 조금 이따 공부합니다. 네, 중요한데요. 이거는 별도로 공부해야 돼. 자, 니은에 절세 효과 줄치고요.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세금이 절약돼. 그럼 절세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줄칠게요.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분 줄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현금 흐름 가면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지금은 그냥 절세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비와 이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디귿에요. 구매력 보호 줄치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같이 줄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는 걸 뭐라 불러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10억을 갖고 있어. 10억.
을이라는 사람도 10억을 갖고, 너무 크나? 1억이라 해볼게요. 1억씩 갖고 있어요. 자, 1억 가지고는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 한단 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1000가마 살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쌀 몇 가마 산다고? 1000가마 살 수 있거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돈 1억을 땅에 묻었어요. 보관을 한다면 땅에 묻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장독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땅에 묻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금을 샀어. 금을 샀어요. 자,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20년. 자, 20년이 오른다. 물가 오른다, 안 오른다? 물가가 올라. 쌀값이 이제 30만 원 돼 있는 거야. 30만 딱 안 떨어지네. 40만 원 그래 볼게. 40만 원 올랐어요. 쌀값이. 자,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돈을 꺼냈습니다. 자, 그 돈 가지고 쌀 사러 갔어. 그럼 예전에는 1000가마 샀지. 근데 지금은 250가마밖에 못 사더라. 맞아요. 구매력이 보호가 됐어, 안 됐어? 구매력이 보호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금을 산 사람 있죠. 그럼 20년 동안 금값도 올랐다, 안 올랐다? 금값도 오른 거야. 물값보다 더 올랐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자, 금값이 오르면 그 금을 팔아가지고 쌀을 샀어. 그럼 예전처럼 1000가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구매력이 보호됐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보호가 안 돼. 근데 이거를 실물에 투자하게 되면 물가가 오를 때 실물도 같이 오르니까 구매력이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처럼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매력 보호는 우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돈만 있어도 좋은데.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도 대변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뜻이고요. 자, 투자의 장점이 리을 보세요.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둘 다 누릴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단점에서는 기억 별표입니다. 기억. 자, 낮은 황금성 돼 있죠. 낮은 황금성이 뭐예요?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왜? 비싸거든. 그리고 부동산은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낮은 황금성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적습니다. 네, 나중 되면 이거 공부합니다.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60페이지인데요. 지렛대 효과 나오죠? 네, 거기는 박스 네모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중요하다. 자, 지렛대 효과 하기 전에요. 용어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수익률이에요. 총수익률. 총수익률이 뭐냐면 총수익률은 우리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순수익이 들어왔느냐 이게 수익률이잖아.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200원을 벌었어. 그럼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요? 1000분의 200 이렇게 하겠죠? 맞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수익률이잖아. 그러면 총 수익률이라는 거는 총 투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순수익이 났느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질문해 볼까? 자, 내가 1000원을 투자했거든. 그런데 1200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 얼마 번 거예요? 수익이 1200원이야.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남은 건 얼마입니까? 200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총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렇지, 그 얘기죠. 총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총 금액 1,000원 중에서 비용을 뺀 순수한 수익이 200원이잖아요. 이게 총 수익률이죠. 20%겠네.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런데 이 총 수익률을 이렇게도 불러요. 총 수익률을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우리 시험에서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 우리 시험에서 이 말을 많이 써. 이 말도 많이 쓰지만 이 말도 많이 써. 총 자본 수익률 그러면 총 수익률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 그러면 총 수익률을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총 자본이라는 거 왜, 그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건물을 삽니다. 건물을 살 때 내 돈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은행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죠.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불러요. 내 돈을 뭐라 부른다고? 내 돈을 뭐라 그런다? 자기 자본. 자기 자본. 그럼 다른 사람 돈을 뭐라 부를 것 같아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타인 자본.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채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을 줄여서 자본이라고도 그러고 지분이라고도 그래. 타인 자본은 뭐라고요? 부채. 그러면 내가 건물을 살 때 총 투자액이 10억이야. 내 돈도 들어가고 남의 돈도 들어갔어. 그럼 총 투자액에는 뭐가 있어? 자기 자본도 있고 타인 자본도 있죠. 그럼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합친 걸 총 자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자본이 곧 총 투자액이지. 맞습니까? 총 자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총 투자액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총 수익률이라는 말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이나 똑같지? 총 투자액이 곧 뭐니까 이게? 총 자본이니까 이게. 맞습니까? 총 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 심심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공식은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공식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그럼 아까 총 수익률이 분모가 총 투자이고 총 자본이었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뭘 것 같아? 그렇지, 자기 자본이지. 총 자본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총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순수익이 났느냐 이 뜻이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느냐 이 얘기 아닐까,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모가 뭐라고요? 자기 자본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순수익이 올라가는데 순수익의 대표적인 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익도 순영업 소득 그래도 괜찮아. 그럼 순영업 소득이 뭔데요?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지금 순영업 소득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순영업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영업 소득은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내기 전이야. 자, 내가 건물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건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뭐 내야 돼?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기 전이야, 이게. 순영업 소득은. 그럼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건물 살 때 내 돈으로 건물 산 사람하고 은행 돈을 이용해서 건물 산 사람하고 똑같은 건물을 샀다. 똑같은 건물인데 자기 돈으로 산 사람하고 은행 대출 받아서 산 사람하고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예? 차이가 없어. 아직 이자 내기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면 적어놔야 돼.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 사람이나 은행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나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건물을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물이 아니고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이나 은행을 이용해서 산 사람이나 똑같이 10억을 주고 살 때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순영업 소득이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총 수익률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어? 아니 총 수익률 봐봐봐. 총 투자액이 10억이야. 건물 10억짜리 산단 말이에요. 건물 10억짜리 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다 사고 임꺽정이라는 사람은 은행 돈 빌려서 샀어. 무슨 말겠어요?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 말은 총 수익률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나. 중요한 개념이야. 총 수익률은 부채 사용 여부하고는 관계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이자 내기 전이라니까. 총 수익률은 이자 내기 전이라고. 이자 내기 전이라고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잊어먹으면 지렛대효과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총 수익률은 부채 사용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부채 사용 여부하고는. 여기 앞에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 저 건물을 내 돈으로 산 사람이나 은행을 빌려서 산 사람이나 순영업 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총 수익률도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은 이자 내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순영업 소득은 내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란 말입니다. 순영업 소득은 내 돈도 일을 해서 벌었지만 은행 돈도 같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맞아? 근데 나는 내 돈이 번 수익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 은행 돈 가져가. 네 거 가지고 가. 이자 비용을 빼버려. 그러면 은행 돈에 대한 대가를 줘버렸죠.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뭐가 돼? 내 돈이 일한 것만 남겠지. 맞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에 만약에 가치가 오른 게 있으면 그거는 더해줍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식을 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부채를 사용한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부채를 사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지겠지.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래. 지렛대 효과보다 의미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럼 부채를 사용하면 총 수익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총 수익률은 안 변해. 뭐가 변해? 그래, 그걸 뭐라 불러? 그래, 그걸 지렛대 효과라 불러. 지렛대 효과의 뜻이에요. 나중에 또 정리할 거예요. 나온 김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으면 타인 자본 수익률도 있겠지. 이 자기 자본 수익률, 타인 자본 수익률은 우리 재무관리에서 경영학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말 잘 안 써. 오히려 저당 수익률이라는 말을 더 잘 써요. 이게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타인 자본 수익률이나 저당 수익률이나 이자율이나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자,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이야.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앞으로 순영업 소득이 2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건물을 10억 주고 사면 1년에 순수익, 순영업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2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좀 나중에 해보겠지만 총 수익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지. 10억 투자해가지고 순수익이 2억이 발생되니까 총 수익률 몇 프로다? 그래, 총 수익률이 20%예요. 잘했어요. 딱 보고 바로 알아야 돼, 사실은.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했어. 전액 자기 자본 구입이야.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부채 이용을 안 했어요. 부채 이용을 안 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총 수익률 보겠습니다. 총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죠. 그럼 총 수익률은 총 투자, 이게 10억이 총 투자액이죠. 건물 10억 주 샀다 그랬잖아. 이게 총 투자액이에요.
구입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0억분의 순영소득이 2억이잖아요. 2억 이렇게 되겠네. 곱하기 100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20%. 총 수익률 20%예요. 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죠.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서 그럼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 10억. 순영소득 2억이고 자, 여기서 이자를 빼야 되죠.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지. 전부 자기 돈으로 샀는데. 여기서 가치 상승분은 지금 없어. 있으면 더 해줘야 돼요.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곱하기 100. 그럼 몇 프로입니까? 20%네.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내용.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네? 당연하지. 총 투자액이 전부 자기 돈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을 볼게요. 을은 부채를 이용했어.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총 투자액 10억 중에 자기 자본은 4억,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부채를 6억을 이용했어요. 이자율이 10%야. 은행에서 6억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경우에 이제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자. 총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그럼 총 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총 투자액 10억분에 순영소득 2억이죠. 곱하기 100. 몇 프로다? 그래요.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부채를 이용하지 않든 부채를 이용하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총 수익률은 안 변해. 총 수익률은 안 변해?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사기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총 수익률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총 수익률은. 자, 두 번째. 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4억이거든, 4억. 자, 순영업 소득 2억. 저기 이자 빼야 되죠? 자, 6억인데 이자가 10%래. 이자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물론 연 이자율이에요. 6천만 원. 곱하기 100이야. 그럼 2억에서 6천 빼면 1억 4천. 1억 4천 나누기 4억 하면 0.35 나오겠죠?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A분의 B는 B 나누기 A라 그랬잖아, 제가 전에. 여기서 이거 나누면 돼. 그럼 0.45 나와.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35%죠. 자, 보세요.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였죠. 근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요? 변했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잖아.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런다고요. 총 수익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총 수익률은 안 변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면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여 총 수익률이 변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항상.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부채를 이용했을 때 뭐가 변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지렛대 효과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줄부터 칠게요. 260페이지입니다. 지렛대 효과의 의. 자, 동그라미 읽어 볼게요. 타인으로부터 빌린 줄칩니다. 차입금, 부채, 타인 자본 줄치고요. 를 지렛대로 삼아 줄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뭐 크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해? 네? 부채라는 말하고 부채를 이용이란 부채 이용 이 말하고 또 어떤 말이 중요해? 그렇지,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이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험에서 바꿀 수 있는 말을 알아놔야 된다고. 바꿀 수 있는 말. 부채 이용 지금 안 바꿀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건 안 바꾸지. 이 글자를 바꿀 수가 있지, 만약에.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더 나가본다. 더 나가본다. 자, 그럼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부채를 이용했더니 요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그죠? 근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꼭 커진다는 보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줄어들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 부채를 이용했는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해.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야. 지렛대 효과에 대해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의 종류 잘 물어봐요. 지렛대 효과가 뭐라고?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지렛대 효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지렛대 효과가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면서요. 네.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져. 작아져.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네,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플러스라는 거는 제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자, 부채를 이용했어. 부채를 늘렸어. 그랬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 커지더라는 거야. 같은 방향이잖아. 그래서 정의라 부르는 겁니다. 자, 부채를 늘렸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져. 그럼 뭐라 부를까? 마이너스.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립이라 그래. 중립은 굳이 숫자로 나타내면 제로란 뜻이에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뭡니까? 알아야 돼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 아셔야 돼. 물어본다 시험에.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궁금해? 안 궁금해? 탐구욕이 있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생기잖아. 어떨 때 정의고 어떨 때 부고 어떨 때 중립인데 이거 안 중요할까요? 그걸 알아야 돈을 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만약 돈 빌렸는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줄어. 그럼 빌리면 돼, 안 돼? 빌리면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지 안 빌려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부터. 다 간단해. 자, 만약에 지금 총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저기 봐. 저 문제. 20%거든.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야? 10%네? 왜 건물에서 지금 20% 수익이 나는데 은행 이자 10%면 돼. 그럼 돈 빌려도 남아 안 남아? 그렇지. 그럼 저 때는 돈을 빌리면 내가 좀 남겠네. 쉽게 표현하면 남겠네. 그 말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20 하던 게 뭐로 됐어? 35로 커졌죠. 저 정입니까? 부입니까? 중립입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야. 외우려 그러면 안 돼. 그래, 정의 지렛대 효과는 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아. 은행 이자가 싼 거야. 맞아요? 그래, 지금 그런 게 돈 많이 빌려서 건물 산다니까.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 1년에 집값이 막 20% 30%씩 올라. 근데 은행 이자는 2%밖에 안 해.
그럼 돈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지. 그게 지렛대 효과라니까. 그럼 이게 이해가 되면 부는 안 해도 돼. 그럼 어떨 때겠어요? 은행 이자율이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더 비싸. 그러면 빌리면 돼, 안 돼? 근데 멍청하게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작아진다니까요. 그럼 파산이야, 파산. 그럼 중립은 뭘까? 어떨 때일까? 총 수익률하고 은행 이자가 같아. 그러면 빌리나 안 빌리나 똑같아. 맞아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항상. 이걸 다 외울 게 아닌데. 간단한 원리잖아. 그죠? 자, 그걸 적으면 이렇습니다.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간단한 거야. 누구나 다 알아. 여러분 생각해봐. 내 건물에서 지금 한 20% 수익이 나는데 은행에 갔더니 이자가 10%면 된대.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빌려서 투자해볼까? 그럼 돈을 빌린다는 얘기, 내 돈이 많이 들어가, 내 돈이 적게 들어가. 내 돈은 점점 적게 들어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저 경우에 저 사람 은행에서 6억 빌렸죠. 만약 은행 가지고 8억 빌리잖아. 그럼 자기 돈 얼마면 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35%보다 더 커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커집니다.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에 발생 조건이 있단 말이야. 발생 조건. 그럼 어떨 때 발생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총 수익률하고, 그렇지, 저당 수익률 또는 은행 이자율, 그죠?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죠. 어떤 게 클 때? 이게 크면 정의 지렛대가 발생한다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 중요하다고 이거. 그럼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발생 결과 이제 어떻게 될까? 결과가 되면 총 자본 수익률이 가장 작겠죠. 아까 총 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 먼저 적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크게 될 거고, 큰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총 자본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당 수익률. 이 순서가 되겠죠. 저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지었던 거. 자기 자본 수익률이 35%였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이 20%였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되면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중립은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 있잖아요. 정부 중립의 의미, 어떨 때 발생하는지 발생 조건, 결과까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딱 이해를 해버려야 돼. 자, 그 다음,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총 수익률이 20%인데 은행 이자가 10%야.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조건 일어날까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가 높으면 무조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래, 무조건 발생해. 발생 조건 적어놨잖아.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빌려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럼 대한민국의 비천지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 단 위험은 커진단 말이야. 뭐가 커진다? 위험은 커져. 돈 못 갚을 위험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시험에 잘 내요. 위험은 어떻게 된다? 그래, 이걸 시험으로 안 내면 사람들이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시험으로 잘 내요. 자, 일단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0페이지. 지렛대 효과의 유형 보이시죠? 보이세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정의 지렛대 효과 나와 있네. 자,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지분 수익률은 더 커진다. 보입니까?
그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 뜻이거든요.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점점 커집니다. 부중립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정의 지렛대가 발생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셔야 돼요. 이거 발생 조건이 중요하다. 발생 조건 중요해. 발생 조건 중요해.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총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중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중립이구나.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정이구나.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이거를 자료에 딱 띄워버린다니까. 이 말을 딱딱딱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 중립을 판단 딱 하고 지문을 읽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출 1번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그러거든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어떨 때 발생한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부는요, 반대. 중립은 같을 때입니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지렛대 효과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1번 별표하세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지렛대 효과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지 당연히. 이자가 싸니까. 맞아요. 결국 우리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총 수익률과 이자율 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줄 칠게요. 대부 비율이 클수록, 대부 비율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 뜻이야.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맞아요? 맞아?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지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만약에 이 경우에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빌리면 무슨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계속 돈을 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부의 지렛대 효과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돈을 빌리면 무슨 지렛대 효과가 커져? 정의 지렛대 효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정의 지렛대 효과든 부의 지렛대 효과든 지렛대 효과 자체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게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는 목적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출제 책을 쓰신 저자분은 지렛대 효과에 의의할 때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 이라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은.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시 봅니다. 지렛대 효과 특징에 다시 4번, 양가로 4번.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1번과 2번 다 중요해요. 지금 2번.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채가 없다 이 말이잖아. 부채 없어. 그러면 지렛대 효과 있어 없어? 지렛대 효과 없어요. 그리고 어디 줄 칠게요.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자, 금융적 위험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금융적 위험 줄 치고요. 그 위에다가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적으세요.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뭔데요? 돈을 못 갚을 위험. 그러면 돈을 안 빌렸으니까 당연히 채무 불이행 위험 없겠죠? 지렛대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다시 적어. 또 적어. 지렛대 효과도 없다. 지렛대 효과도 없다. 치면 잘 낸단 말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도 없고 뭐도 없고 지렛대 효과도 없어.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요. 별표 2개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없다.
읽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지금 내가 부의 지렛대 효과를 얻고 있단 말이야.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고, 손해. 자, 그럼 이때 거기 부채의 비율을 낮추어도 돼 있죠. 그 부채의 비율을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부채의 비율을 낮춘다는 게 부채 갚는다는 얘기야. 은행 가가지고 부채를 일부 갚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까 6억 빌리고 있었잖아. 6억을 빌렸는데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은행가 2억 갚아버렸어. 그럼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정으로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안 될까?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는 은행 이자율이 총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높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한 부가 정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 보고 있는데 은행 가서 돈 조금 갚는다 그래가지고 이자율은 안 변했는데 이자율이 더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부가 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많이 하락을 했어. 이자율이 팍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네. 이자율이 변하면 정이 부가 될 수도 있네. 부가 정으로 될 수도 있네.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바뀌면 총수익률은 변해 안 변해? 총수익률은 안 변해. 총수익률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부가 정이 되기도 하고 정이 부가 되기도 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볼 때 이자율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면 정이 부가 정으로 바뀔 수는 있겠다. 그죠? 근데 이자율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이 단지 은행 가서 내가 돈을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부가 정이 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정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거든. 그 은행가 대출을 더 늘렸어. 그럼 부로 됩니까? 아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더 커져 버린다니까. 맞아요? 그래, 그 얘기다 지금. 자, 그래서 4번 한번 볼게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그러면 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낮춰야 돼. 맞아요? 이자율을 낮추면 뭐로 바뀔 수 있다?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4번은 묶어가지고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5번은 있잖아요. 5번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의미를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의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 조정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시험에 이런 질문이 딱 나왔단 말이야. 시험에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케이스 첫 번째 유형의 문 이렇게 합니다. 다 읽어. 쭉 일단 읽어.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의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 조정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일단 딱 읽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읽어. 그냥 읽어본 거야.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본 거야. 많이 하는 오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문제 풀으려고 그러면요 지문 나오면 읽고 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야. 그 사람은 한 번 더 읽어야 돼. 이게 몸에 빼여있어. 빼여있어. 이 버릇 딱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읽을 때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한 번 읽을 때 끝내는 거야.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여기 다 끊어야 돼. 우리 영어 잘하는 애들 끊어 읽기 잘해 못해. 영어 잘하는 애들 독해할 때 끊어 읽기 잘하는 애들이에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신문 사설 읽을 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끊어서 읽어야 돼. 그래 의미 파악이 돼. 그럼 여기서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 클 때 다 끊었지? 여기서 뭔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 부의 지렛대 효과구나. 이게 기억나는 사람은 성공.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실패. 백날 읽어도 몰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부의 지렛대 효과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여기 읽었는데도 뭐야 이게 어떻다고? 못 푸는 사람. 못 푸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 알았어?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뭐예요? 부채를 이용하면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부채 비율을 높인데,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거는 부채를 늘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 하락한다. 점점 떨어지잖아. 그게 뭐야? 그게 부의 지렛대 효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이 뜻이야. 저당 수익률이 총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부채를 늘리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6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계속 읽으면 된다. 여기서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중립. 그럼 계속 읽어 이제.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읽고 또 읽고 한다니까. 두 번, 세 번 읽는 거야. 무슨 이게 무슨 맛집도 아니고 왜 계속 읽습니까? 한 번 읽고 끝내야지. 이거를 지금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져가면 시험장에 가면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럼 시험 치고 나서 계속 봐. 시험장에서는 가능하면 지문을 한 번 읽고 끝낸다는 마음으로 봐야 돼. 한 번 읽고 끝낸다. 두 번, 세 번 읽어가지고는 절대 100분 안에 우리 문제 다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게 시험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고 그래서 자, 260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 지렛대 효과 의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찾았어요? 별표 하세요.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자, 차입 비율이 크다는 것은 대출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지렛대 효과도 어떻게 돼? 크게 된다. 하지만 그 뒤에 줄칩니다. 금융상 위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또 그 밑에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위험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위험이 증가해요. 증가 동그라미 해야 돼. 감소로 잘 내요. 자, 3번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야. 거기 보세요. 전세를 안고 주택 사는 거 보이세요? 우리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앞으로 시행됐나 모르겠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앞으로 그 집 전세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왜 그런 거 만들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사냐면,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집은 주택 가격이, 분양 가격이 주변 가격보다 비싸, 싸? 싸!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 상한제 공부 안 했나? 했잖아. 정책론 할 때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서 분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일단 계약금 내지. 맞아? 중도금은 대출 받아 내는 경우 있거든. 잔금은 전세 줘가지고 갚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 그럼 이 사람 이 집을 살 때 지가 사기가 살 목적이다, 투기 목적이다 어찌 보면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집을 샀을 때는 의무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6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자, 그래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게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예요. 자, 전세를 안다는 얘기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 막 이 집이 1억짜리인데 전세 8천이야. 그럼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 2천. 근데 어떤 바보들 잘 모르는 사람은 1억 다 주고 집을 사. 그럼 자기 돈 1억 들어가죠. 근데 전세 끼고 산 사람은요, 내 돈 2천만 들어가면 돼요. 자, 세월이 한 5년 지났어. 1억 하던 아파트가 3억이 돼버렸네. 자기 돈 다 들어간 사람 1억 넣어가지고 3억 된 사람하고 전세 끼고 집 산 사람은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3억 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이 내 돈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즉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린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26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